연병장 한가운데 오상철 중령의 잔혹한 목소리가 악마처럼 울려 퍼졌다. 이 절름발이년, 네 장군 외삼촌들이라도 와서 널 구해줄 것 같아? 강유라 소인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하얀 깁스를 한 다리는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그녀의 주위로 거대한 불의 원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뜨거운 열기가 살을 태울 듯 얼굴에 와닿았다. 불길 너머로 오상철과 그의 부하장교 4명이 역겨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가 경멸에 찬 눈으로 유라를 내려다보며 소리쳤다. 오늘 내가 똑똑히 알려주지. 이 부대에선 대통령 손녀라도 내 발밑에 무릎 꿇어야 해. 그가 손짓하자 부하 하나가 다가와 더러운 물이 가득 담긴 양동이를 그녀에게 끼얹었다. 차가운 액체가 군복을 적시는 소리가 선명했다.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박혔다. 그래, 흠뻑 젖은 모습이 너한테는 더 잘 어울리는군, 이 걸레 같은 년. 불길은 점점 더 거세졌다. 타닥, 타닥, 휘발유 터지는 소리가 그녀의 터져나오는 울음소리를 집어삼켰다. 육군사관학교의 빛나는 졸업생, 강유라 소위. 그녀의 군화는 거울처럼 반짝였다. 갓 다림질한 전투복에서는 아직 빳빳한 풀냄새가 났다. 그녀의 눈은 야망과 이상으로 불타고 있었다. 오직 자신의 실력만으로 인정받겠다는 굳은 결의. 그것이 그녀를 움직이는 유일한 힘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경을 철저히 숨겼다. 대한민국 육군을 움직이는 강력한 새 장성의 조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자신의 모든 노력은 배경이라는 단어 아래 묻혀버릴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첫 부임지로 발령받은 것은 제99 포병대대, 통칭 불사조 부대였다. 이름은 거창했지만 실상은 최전방의 문제아들만 모아놓은 곳으로 악명이 자자했다. 녹슨 위병소 철문이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마치 지옥의 입구가 열리는 듯한 소리였다. 부대 안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유라의 코를 찌른 것은 화약 냄새가 아닌 짙게 배어있는 녹과 곰팡이 냄새였다. 연병장 아스팔트는 곳곳이 깊게 파여 있었고 막사 건물 외벽은 페인트가 흉하게 벗겨져 있었다. 오와 열을 맞춰 걸어가는 병사들의 군화 소리는 힘이 없었고 그들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공허했다. 이곳은 군대가 아니라 거대한 절망의 수용소처럼 보였다. 그녀가 대대장실 앞에 섰을 때였다. 문틈으로 고함 소리가 새어나왔다. 이 빌어먹을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당장 끌고 가서 연병장 오리걸음 500바퀴 돌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한 병사가 거의 반쯤 끌려 나오듯 쫓겨났다. 병사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어서 육중한 그림자가 문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99 포병대대장 오상철 중령이었다. 그의 거대한 체구는 문을 가득 채웠고 기름진 얼굴은 탐욕과 오만함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쫓겨난 병사를 향해 바닥에 침을 탁 뱉었다. 그의 눈이 서류 가방을 든 채 꼿꼿이 서 있는 유라에게 향했다. 그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가축시장에서 상품의 등급을 매기는 듯한 노골적이고 더러운 시선이었다. 그가 입을 열자 시커먼 속내가 담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네가 이번에 새로 전입 온 강유라 소위인가? 유라가 허리를 펴고 가장 군인다운 목소리로 격려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로 전입을 명받은 소위 강유라입니다. 오상설은 그녀의 격려를 받는 둥 마는 둥 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유라의 주변을 빙글 돌았다. 그의 콧구멍이 벌른거렸다.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어디서 좋은 향수 냄새가 난다 했더니 사관학교에서는 화장하는 법부터 가르치나 보지? 여긴 네가 생각하는 그런 소꿉장난하는 곳이 아니야. 유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평정심을 잃지 않고 대답했다. 향수가 아니라 전투복 세제 냄새입니다. 그리고 저는 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러 왔습니다. 오상철이 코웃음을 쳤다. 군인, 계집이 무슨 군인이야.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울고불고 도망칠 것들이. 내 부대에서는 계집은 딱 2종류야. 행정반에서 커피 타는 계집, 아니면 밤에 내 침대에서 봉사하는 계집. 넌 어디에 해당되나? 그의 말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선전포고였다. 유라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분노를 삼켰다.
여기서 무너지면 앞으로의 군 생활은 끝장이었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오상철을 마주보았다. 저는 제3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대대장님의 부하로서 포병 장교로서 임무를 완수하는 군인 말입니다. 그 대답에 오상철의 눈이 가늘어졌다.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그는 마치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하, 재미있는 년이 들어왔군. 좋아,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고. 그것이 지옥의 시작이었다. 강유라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연병장을 달렸고 밤 늦게까지 작전 교범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관물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녀가 제출하는 보고서는 언제나 완벽했다. 그녀는 병사들에게는 엄격하지만 공정한 장교가 되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오상철과 그의 패거리에게는 그저 비웃음거리일 뿐이었다. 오상철의 곁에는 항상 4명의 장교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박대위, 최중위, 윤중위, 그리고 김하사. 그들은 오상철의 손과 발이 되어 부대 내의 모든 부조리를 실행하는 하수인들이었다. 그들은 유라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녀가 회의실에 들어서면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대화를 멈추고 그녀를 쳐다봤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계집이 여길 왜 와? 하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의견을 제시하면 오상철은 서류를 책상에 내던지며 말했다. 강소희, 지금 내 말에 토를 다는 건가? 여자는 남자 말에 복종하는 것부터 배워야지. 어디서 말대꾸야? 조롱은 일상이었다. 한 번은 포탄 사격 훈련이 있었다. 유라가 맡은 포반이 가장 정확하게 목표를 명중시켰다. 하지만 결과 보고 시간에 오상철은 모두 앞에서 유라를 지목했다. 강소희 포반이 명중률이 제일 높았다고? 이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 아니야? 분명히 좌표 계산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운이 좋았거나 둘 중 하나겠지. 계집이 뭘 안다고 포를 쏴. 그의 말에 그의 패거리들이 킬킬거렸다. 병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불의에 분노했지만 나서는 순간 자신들이 다음 타깃이 될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유라는 그 자리에서 모욕감으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라는 이 부대가 단순히 부조리한 곳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곳은 거대한 범죄 소굴이었다. 어느 날 밤 유라는 우연히 탄압고 주변을 순찰하게 되었다. 그때 부대 밖으로 향하는 군용 트럭 한 대를 목격했다. 위장막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 부대의 보급품이 실려 있었다. 공식적인 물자 이동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며칠 후 그녀는 식당에서 병사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또 건더기 없는 똥국이야. 우리 부식은 다 어디로 가는 거지? 말 조심해. 오 중령님 귀에 들어가면 죽음이야. 유라는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야간에 수상한 트럭, 형편없는 식사, 낡아서 제 기능을 못하는 장비들. 오상철과 그의 패거리는 군수품을 빼돌려 암시장에 팔아넘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폭력과 공포로 부대를 지배하고 있었다. 병사들을 향한 가혹행위는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유라는 갈등했다. 이 사실을 외부에 알려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오상철의 힘은 대대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상급 부대에도 연줄이 있는 것 같았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자신 또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할 수 없었다. 그녀가 군인이 되기로 맹세한 것은 이런 불의를 외면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몰래 물품 관리 대장을 사진으로 찍고 야간에 이동하는 트럭의 차량 번호를 기록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익명의 투서로 만들어 상급부대 감찰실에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움직임은 이미 오상철의 거미줄에 걸려들었다. 부대 내에는 그의 첩자들이 사방에 깔려 있었다. 유라가 야간에 탄약고 주변을 어슬렁거린다는 보고는 즉시 오상철의 귀에 들어갔다. 오상철은 유라를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아무 서류도 없었다. 그는 단지 유라를 뚫어져라 쳐다보고만 있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조용했다.
강소희, 요즘 밤에 잠이 잘 안 오나 봐. 부대 곳곳을 산책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던데. 유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다. 관할구역 순찰을 돌았습니다. 오상철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천천히 유라에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그가 유라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입에서는 역한 술 냄새가 풍겼다. 쓸데없는 호기심은 고양이를 죽이는 법이지. 그리고 우리 부대에서는 고양이뿐만 아니라 사람도 죽일 수 있어. 아주 조용하게 말이야. 예를 들면 훈련 중 불의의 사고 같은 거로.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유라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오상철을 똑바로 향하고 있었다. 여기서 눈을 피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녀의 그 대담한 눈빛이 오상철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이 어린 암사자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본보기를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아무도 감히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부대 전체에 똑똑히 각인시켜야 했다. 며칠 후 전술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다.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이루어지는 고된 훈련이었다. 그날따라 유독 낡고 결함이 많은 무전기가 유라에게 지급되었다. 그녀는 장비 교체를 요구했지만 보급 담당관인 김하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재고가 이것뿐입니다. 알아서 쓰시지 말입니다. 훈련이 시작되었다. 유라는 자신의 소대를 이끌고 지정된 좌표로 이동하고 있었다. 경사가 가파른 비탈길을 지날 때였다. 그녀의 무전기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오상철의 목소리가 들렸다. 알파분대, 현지 위치에서 3시 방향으로 이동, 적의 매복이 예상된다. 하지만 무전기의 잡음이 너무 심해 정확한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유라가 재차 확인을 요청했다. 여기는 알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신 불량. 그 순간 유라의 머리 위에서 섬뜩한 소리가 들렸다. 쏴. 그것은 흙과 돌멩이가 쏟아져 내리는 소리였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거대한 장비 상자 하나가 비탈길 위쪽에서부터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것이 분명했다. 피해! 유라가 소리치며 옆에 있던 신병을 밀쳐냈다. 하지만 자신은 피할 시간이 없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극심한 고통이 그녀의 다리를 덮쳤다. 그녀의 비명은 산속의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다. 의무실 침대에 누워 유라는 하얀 찬장만을 바라보았다. 왼쪽 다리는 감각이 없었고 거대한 깁스가 단단하게 그녀를 옥죄고 있었다. 의무관은 단순한 훈련 중 사고라고 결론 내렸다.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신병은 너무 놀라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작된 사고였다. 문이 열리고 오상철이 들어왔다. 그의 4마리 하수인도 함께였다. 그의 얼굴에는 악어의 눈물 같은 거짓 걱점이 걸려 있었다. 그가 침대 옆에 서서 깁스를 한 유라의 다리를 툭툭 건드렸다. 그의 어린 부하들이 귀에서 낄낄거렸다. 유라는 대답할 힘도 없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깊은 절망감이 그녀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었다. 그는 몸을 숙여 다시 한번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이게 마지막 경고야. 한 번만 더 내 심기를 건드리면 다음에는 깁스로 끝나지 않을 거다. 넌 그냥 조용히 쪄져서 다른 여들처럼 커피나 타. 알겠어? 그는 병실을 떠났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깊은 어둠과 절망만이 남았다. 유라는 눈을 감았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가 꿈꿔왔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이곳은 불사조 부대가 아니었다. 그저 날개가 꺾인 자들을 삼키는 거대한 지옥조 부대일 뿐이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의 심장부, 육군 본부의 가장 깊숙한 곳, 공기마저 얼어붙을 듯한 정적이 흐르는 정적이 거대한 전략 지휘 통제실. 서버가 돌아가는 낮은 기계음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스크린에는 한반도 전역의 군사 지도가 실시간으로 펼쳐져 있었다. 수만 개의 아군과 적군의 위치, 보급선의 흐름, 전략 자산의 움직임이 푸른빛과 붉은빛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스크린 앞에 거대한 강철의 산처럼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육군 군수사령부 사령관 중장 김태준. 세 형제 중 맏형이자 대한민국 군수 물자의 흐름을 소나귀에 쥐고 있는 남자. 그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별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권위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지도 위의 한 점, 동부전선의 보급로를 향해 있었다. 손가락 하나를 까딱이자 스크린 위에 화면이 확대되었다. 수십 개의 데이터 창이 그의 눈앞에 떠올랐다. 유류, 탄작, 식량의 재고 현황과 소모 예측치가 0.01%의 오차도 없이 계산되고 있었다. 전쟁은 최전선에서 병사들이 싸우는 것이지만 그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김태준의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이 거대한 혈맥, 군수 지원이었다. 그는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처럼 수만 톤의 물자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결정 하나에 전선의 승패가 갈릴 수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이성과 날카로운 통찰력만이 얼음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때였다. 책상 위에 놓인 그의 개인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지휘실의 그 어떤 소음보다도 작았지만 그 진동은 김태준의 예리한 신경을 건드렸다. 그는 스크린에서 눈은 떼고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발신자는 둘째 동생 김태혁이었다. 그는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대신 막내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3명의 형제를 연결하는 통화음이 그의 귓가에 울렸다. 강원도 철원 제27기 기계화 보병사단 이기자 부대의 야전 훈련장.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흐렸고 땅은 진흙으로 질척거렸다. 전차 궤도가 땅을 긁는 쇳소리가 귀를 찢었고 K9 자주포가 불을 뿜을 때마다 온몸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음이 대지를 울렸다. 공기 중에는 화약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비릿하게 섞여 있었다. 지휘용 장갑차 위에서 한 남자가 쌍강경으로 포탄이 떨어지는 착탄 지점을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27사단장 소장 김태혁. 불같은 성격과 저돌적인 지휘 스타일로 미친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진 야전 지휘관. 그의 전투복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바람과 햇볕에 거칠게 그을려 있었다. 그의 어깨에 달린 2개의 별은 마치 호랑이의 눈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사포, 착탄지점 수정, 편차 28, 다시 쏴! 그의 목소리는 포성 속에서도 막사를 뚫을 듯 우렁찼다. 그의 지시에 따라 포신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잠시 후 다시 한번 땅이 울렸다. 이번에는 포탄이 정확하게 목표물에 명중했다. 거대한 흙먼지 기둥이 하늘로 치솟았다. 그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듯 혀를 찼다. 이따위 실력으로 전장하겠다는 건가? 훈련 끝나고 포반장부터 전원 집합시켜 정신 상태부터 다시 가르치겠다. 그의 불호령에 주변의 참모들이 얼어붙었다. 김태혁에게는 훈련은 실전이었고 작은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았다. 그는 병사들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가장 먼저 위험한 곳으로 뛰어들고 부하들을 가족처럼 아끼는 지휘관이기도 했다. 그의 리더십은 공포가 아닌 압도적인 카리스마에서 나왔다. 그의 옆에 서 있던 부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외쳤다. 사단장님, 휴대폰에 연락이 와 있습니다. 김태혁은 쌍강경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소리쳤다. 안 받아. 훈련 중에는 대통령 할아버지가 전화해도 받지 마. 부관이 거의 울상이 되어 다시 외쳤다. 군수사령관님이십니다. 그제야 김태혁은 신경질적으로 쌍강경을 내리고 부관이 건네는 휴대폰을 거칠게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큰 형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그는 흙 묻은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서울 서초구 국군정보사령부 지하 벙커. 창문 하나 없는 차가운 회의실. 빛이라고는 빔 프로젝터에서 나오는 희미한 빗줄기뿐이었다. 벽에는 최첨단 방음제와 도청 방지 장치가 겹겹이 설치되어 이곳에서 오가는 대화는 단 한마디도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았다. 테이블에 둘러앉은 10명 남짓한 분석관들의 표정은 모두 굳어 있었다. 스크린에는 적국의 미사일 기지를 촬영한 위성사진과 해독 불가능한 암호문들이 띄워져 있었다. 한 분석관이 낮은 목소리로 보고하고 있었다. 최근 적의 통신량이 급증했으며 암호 패턴이 이전과 다릅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테이블 상석, 그림자 속에 잠긴 듯한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특수전 사령부 예하 특수작전 지휘관 준장 김태민. 세 형제 중 막내이자 가장 베일에 쌓인 인물. 그의 주특기는 정보전과 비정규전이었다. 그의 이름과 얼굴은 군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 달린 하나의 별은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조용하지만 가장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보고를 듣고 있었다. 미동도 없는 그의 모습은 마치 조각상 같았다. 분석관의 보고가 끝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모두가 김태민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의 귓가에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다. 통신량이 늘어난 시간대와 국경지역 위장부대의 이동 시간대를 겹쳐서 분석해봐. 이건 신호체계 변경이 아니라 우리를 속이기 위한 기만 전술의 가능성이 높다. 진짜 움직임은 다른 곳에 있을 거야. 그의 말에 분석관들의 눈이 커졌다.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이었다. 김태민은 겉으로 드러난 정보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꿰뚫어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남들보다 세수 앞을 내다봤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빠져나간 회의실에 그 혼자 남았다. 그는 그제야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부재중 전화, 큰형과 둘째 형에게서 온 전화였다. 그는 즉시 전화를 걸었고 이내 3개의 다른 공간에 있는 형제들이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만났다. 맏형인 김태준 중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둘 다 바쁜가 보군. 김태혁 소장이 버럭 소리치듯 대답했다. 형님, 훈련 중에 전화는 왜 하셨습니까? 지금 애들 정신 상태가 빠져서 큰일입니다. 막내 김태민 준장이 조용한 목소리로 대화에 끼어들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형님? 김태준이 한숨을 쉬듯 짧게 말했다. 아니다. 그냥 유라 생각이 나서 그랬다. 그 녀석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군. 첫 부임인데 하필이면 그런 험한 곳으로 가서. 유라라는 이름이 나오자 시끄럽던 김태혁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부드러워졌다. 강유라 소위. 그들에게는 군대의 장성이기 이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여동생이 남긴 유일한 핏줄이자 목숨보다 소중한 조카였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 없이 새 외삼촌의 손에 자란 아이였다. 김태혁이 투덜거렸다. 그 고집불통 계집애가 우리가 편한 곳으로 빼주겠다고 해도 기어코 제 발로 최전방으로 가더니 전화도 통 안 하고 속 쓰기는 건 어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 묻어 있었다. 김태민이 나지막이 말했다. 원래 그런 아이입니다. 누구의 조카가 아니라 군인 강유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겠죠. 여동생을 꼭 닮았습니다.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세 사람의 머릿속에 웃는 모습이 예뻤던 여동생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여동생을 쏙 닮은 조카 유라의 얼굴도. 그들에게 유라는 강한 군인이기 이전에 언제나 지켜줘야 할 작고 연약한 아이였다. 김태준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서 있었다. 이번 주말 시간들 비워라. 김태혁이 물었다. 주말에요? 왜 말입니까? 김태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군수사령관의 냉철한 얼굴이 아닌 자상한 외삼촌의 얼굴이었다. 우리 조카 보러 가야지. 말없이 불시에 찾아가서 밥이나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누가 괴롭히지는 않는지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셋이 같이 가면 그 녀석 깜짝 놀라겠지? 그 제안에 시끄러운 호랑이 같던 김태혁의 얼굴에도 그림자 같던 김태민의 얼굴에도 따뜻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김태혁이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서 말했다. 좋습니다. 가서 우리 유라 기 한번 제대로 살려주고 옵시다. 어떤 놈들이 우리 조카를 무시하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습니다. 김태민도 짧게 동의했다. 알겠습니다. 일정 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되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3명의 장군이 그들의 유일한 약점이자 가장 소중한 보물인 조카를 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이 주말에 마주하게 될 광경이 그들의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들 지옥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3마리의 거대한 독수리가 날개가 꺾인 어린 새끼를 구하기 위해 분노의 비행을 시작하고 있었다. 주말의 햇살은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다. 길가의 나뭇잎들은 평화롭게 반짝였다. 하지만 제99 포병대대 불사조 부대의 위병소를 통과하는 순간 공기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가는 듯했다. 별 3개, 별 2개, 별 1개가 나란히 박힌 검은색 세대가 부드러운 엔진 소리를 내며 부대 안으로 들어섰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초병은 차량 번호판에 박힌 성판을 보고는 숨을 헙 들이마셨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소총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그는 허둥지둥 거의 경기를 일으킬 듯한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차량 뒷좌석에 앉은 김태혁 소장이 창밖을 보며 혀를 찼다. 이 부대는 위병소 근무 기강부터가 엉망이군. 내가 사단장이었으면 저놈은 오늘 영창감이야. 조수석에 앉았던 김태준 중장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우릴 보러 온 게 아니야. 유라를 보러 왔지. 너무 으스대지 마라. 김태민 준장은 아무 말 없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부대의 풍경을 날카로운 눈으로 훑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낡은 막사와 무질서하게 널린 장비들, 그리고 병사들의 생기 없는 얼굴들이 하나하나 데이터처럼 입력되고 있었다. 그때였다. 차량 행렬이 연병장 근처에 다다랐을 때 세 사람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훈련 함성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군대의 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명이 한꺼번에 내지르는 억지로 짜내는 듯한 고함이었고 그 위로는 한 남자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와 조롱이 채찍처럼 날아와 꽂혔다. 끼익! 세 대의 차가 거의 동시에 멈춰섰다. 운전병들이 무슨 일이냐는 듯 뒤를 돌아보았다. 김태준 중장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나지막에 명령했다. 차에서 내려 연병장 쪽으로 간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3명의 장군이 차에서 내렸다. 그들이 연병장 방향으로 몇 걸음 옮기자 불길한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다. 타닥, 타닥, 무언가 타는 소리, 코를 찌르는 역한 휘발유 냉새, 그리고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조롱 섞인 외침. 더 크게 울어봐, 이 쓸모없는 년아. 세 사람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마침내 그들이 막사건구를 돌아 연병장 전체가 보이는 곳에 다다랐을 때 세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현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의 한 장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연병장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인형처럼 미동도 없이 서서 그저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깊은 무력감에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병사들의 원 안쪽, 연병장의 정중앙에는 거대한 불의 원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뜨거운 아지랑이가 연병장 바닥에서 아른거리며 모든 것을 왜곡시켜 보였다. 불길 너머로 4명의 장교가 팔짱을 낀 채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잔인하고 더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그리고 그 중심, 모든 조롱과 악의가 집중되고 있는 불의 원 한가운데 휠체어, 하얗게 깁스를 한 다리,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은 전투복, 그리고 고개를 떨군 채 온몸을 가늘게 떨고 있는 그들의 조카 강유라 소위가 있었다. 김태혁의 입에서 짐승의 것과 같은 낮은 신호이 터져나왔다. 김태민의 눈은 살기로 번뜩했고 김태준은 말없이 주먹을 쥐었다. 그의 손등 위로 시퍼런 힘줄이 격렬하게 돋아나왔다. 그 순간 대대장 오상철 중령이 유라의 휠체어 앞으로 다가섰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짬밥통을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했다. 그가 유라의 머리 위로 그 짬밥통을 그대로 뒤집어 엎었다. 하하하, 꼴 좋다. 이게 바로 니년의 위치야. 우리 부대에서는 별을 단 장군 아니라 장군 하레비가 와도 내 발밑이야. 알겠어? 김치 쪼가리와 국물, 정체모를 음식물 찌꺼기들이 유라의 머리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역한 냄새가 진동했다. 유라의 어깨가 더욱 심하게 들썩였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는 그녀의 입술은 패가 날 듯 하얗게 질려 있었다. 오상철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 병사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고함을 질렀다. 모두 들었나? 이 부대의 수치는 누구인가? 병사들은 잠시 망설였다. 그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오상철의 눈이 번뜩였다. 대답 안 해, 이 새끼들아! 전년처럼 불길에 구워지고 싶은 건가? 그 협박에 마침내 한두 명의 입에서 죽어가는 목소리가 기어나왔다. 강유라 소위입니다. 그것은 신호탄이었다. 곧 수백 명의 목소리가 마지못해 그 이름을 따라 외쳤다. 강유라 소위입니다. 강유라 소위입니다. 그 외침은 유라의 가슴에 수백 개의 비수가 되어 박혔다. 그녀가 지키고 싶었고 함께하고 싶었던 병사들의 입에서 그녀는 역적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오상철은 만족스러운 듯 크게 웃었다. 그는 다시 유라에게 다가가 휠체어에 앉은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혔다. 그리고 마치 연인에게 속삭이듯, 하지만 그 내용은 악마보다 더 잔인한 목소리로 말했다. 왜, 억울해? 네가 자랑하던 그 잘난 장군 외삼촌들한테 일러 바치지 그랬어. 어서 전화해서 와달라고 빌어보지 그랬냐고. 그는 유라의 뺨을 손바닥으로 툭툭 쳤다. 아, 그 양반들도 바빠서 이런 최전방 구석까지 올 시간이 없으려나? 아니면 너 같은 하자품 조카는 이제 신경도 안 쓰는 던가? 그 순간이었다. 유라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눈. 그 눈동자가 오상철의 뒤쪽 연병장 입구를 향했다. 그녀의 눈이 아주 희미하게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오상철은 그녀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리려 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지옥의 한기보다 더 차가운 살기를 느꼈다. 오상철이 유라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발을 들어 유라의 깁스한 다리를 걷어찰 준비를 했다. 그가 미친 듯이 웃으며 외쳤다. 그래도 울지를 않는군. 독한 년. 좋아. 그렇다면 네 삼촌들이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울게 해주마. 소리내. 어서 소리내서 울어봐. 그의 발이 유라의 다리를 향해 날아가는 바로 그 찰나. 그만. 연병장을 뒤흔드는 낮지만 모든 소름을 집어삼키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에는 천둥과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오상철의 발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병사들의 구호도 불길에 타는 소리마저도 그 순간 멈는 듯했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3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지옥의 문을 지키는 3명의 수호신처럼, 혹은 모든 것을 심판하러 온 3명의 저승사자처럼. 가운데 선 남자의 어깨에서는 별 3개가, 양 옆의 남자들 어깨에서는 별 2개와 별 1개가 타오르는 불길보다도 더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연병장 전체가 거대한 무덤처럼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시간이 멈췄다. 연병장을 감싸고 있던 수백 명 병사들의 숨소리도, 활활 타오르던 불길의 소리도, 오상철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증발해버린 듯한 완벽한 정적. 그 정적의 중심에 분노라는 이름의 태풍을 품은 3명의 장군이 서 있었다. 오상철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굳어갔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3 남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어떤 미친놈들이 감히 내 부대에서 행패를 부리는가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허공에 멈췄던 발을 마저 들어 올리며 유라의 다리를 짓밟으려 했다. 자신의 권위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다. 하지만 그의 발이 유라의 깁스에 닿기도 전에 하나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아니, 그것은 그림자가 아니었다. 분노로 폭발한 화산이었다. 소장 김태혁, 불같은 성격의 미친 호랑이.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의 눈은 이미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피에 굶주린 맹수의 눈, 자신의 새끼를 건드린 적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기로 결심한 포식자의 눈이었다. 그가 입고 있던 장군용 정복 상의의 단추를 거칠게 뜯어냈다. 금빛 단추들이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그 상의를 벗어 손에 들었다. 그리고는 달렸다. 불의 원을 향해. 망설임은 단 1초도 없었다. 그는 손에 든 상위를 채찍처럼 휘둘러 타오르는 불길을 후려쳤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고 불의 원에 순식간에 사람 하나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는 그 길을 통해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군화가 타다 남은 불씨를 짓밟는 소리가 들렸다. 연병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숨을 삼켰다. 저것이 인간인가? 저것이 장군인가? 저것은 그저 분노 그 자체였다. 오상철은 눈앞에서 벌어진 초현실적인 광경에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불길을 뚫고 나온 김태혁은 이미 그의 코앞에 다가와 있었다. 김태혁의 입에서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른 듯한 단 한마디가 터져나왔다. 이 개새끼가! 퍽! 세상에서 가장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김태혁의 주먹이 오상철의 안면에 장렬하는 소리였다. 그것은 단순한 주먹질이 아니었다. 조카를 향한 사랑과 눈앞의 악마를 향한 모든 증오와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분노가 담긴 혼신의 일격이었다. 오상철의 거대한 몸이 종이장처럼 허공에 떴다. 그의 입에서 비명 대신 부러진 이빨 몇 개가 피와 함께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그는 몇 미터를 날아가 연병장 바닥에 처박혔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서 먼지가 피어올랐다. 그는 두 눈을 뒤집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단 한 방에 완전히 의식을 잃어버린 것이다. 김태혁은 쓰러진 오상철을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는 곧장 유라야 휠체어로 다가가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가리듯 앞을 막아섰다. 그리고는 남은 불길을 향해 이 세상의 모든 악을 향해 포효했다.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들이 내 조카한테 이따위 짓을 했어! 그의 포효가 끝나자 중장 김태준과 준장 김태민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불길의 양옆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들은 불길을 뚫지도 끄지도 않았다. 그저 타오르는 불길이 그들의 존재감 앞에 스스로 사그라드는 듯했다. 두 사람의 등장은 김태혁의 폭발적인 분노와는 또 다른 차원의 공포를 만들어냈다. 김태준의 얼굴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보는 이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김태민의 문은 조용히 오상철 옆에 서서 벌벌 떨고 있는 4명의 장교를 하나하나 훑고 있었다. 그의 시선에 걸린 자들은 마치 독사에게 심장을 물린 듯 온몸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것은 오직 오상철의 내 하수인들 뿐이었다. 그중 계급이 가장 높은 박 대위가 허둥지둥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누구십니까? 여긴 군사구역입니다.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당장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태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말을 잘랐다. 정체. 김태준은 바닥에 기절한 오상철을 경멸스럽다는 듯 한번 흘겨보고는 박 대위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 눈빛은 살아있는 인간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이미 죽은 시체를 혹은 곧 죽게 될 미물을 내려다보는 절대자의 눈빛이었다. 김태준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연병장에 있는 모든 사람의 뇌리에 직접 박히는 듯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군수사령부 사령관 중장 김태준이다. 그 한마디에 박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중장? 군수사령관? 믿을 수 없었다. 꿈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김태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길 옆에 선 김태혁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내 옆에 니놈의 대대장을 주먹 한 방으로 기절시킨 저 사람은 제27기 기계화보병사단 사단장 소장 김태혁이다. 박 대위의 다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27사단장 미친 호랑이 김태혁, 전 군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이름, 그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김태준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반대편에서 조용히 살기를 뿜어내고 있는 김태민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저기 서 있는 사람은 너희 같은 버러지들은 평생 이름도 들어볼 일 없는 곳의 지휘관 준장 김태민이다. 연병장에는 이제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별 6개, 대한민국 육군의 최상위 포식자들이 지금 이 지옥의 한가운데에 강림해 있었다. 박 대위와 나머지 3명의 장교들은 이제 서 있지도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었다. 그들의 군복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들기 시작했다. 공포가 그들의 방광을 터뜨려버린 것이다. 김태준이 천천히 유라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음식물 쓰레기로 더러워진 조카의 얼굴을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한없이 부드러웠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기마저 사라지고 시베리아의 동터보다 더 차가운 냉기만이 가득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잔인한 진실을 선고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속삭이듯 작았지만 그 내용은 천둥보다 더 무서웠다. 그리고 너희들이 방금 불에 태워 죽이려 했던 저 아이는... 그가 말을 잠시 끊었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우리를 외삼촌이라 부르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우리 조카다.
그 순간 박 대위와 다른 3명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아, 끝났구나.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오늘 이 자리에서 완전히 끝장났구나. 김태준은 더 이상 그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리고는 아주 침착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마치 점심 메뉴를 주문하듯 전화를 걸었다. 나 군수사령관이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헌병사령관 연결해. 지금 당장.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된 듯했다. 사령관인가? 지금 즉시 특수임무대대 전 병력을 헬기에 태워 제99 포병대로 출동시켜라. 30분 내로 도착하도록. 그는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법을 집행하는 심판관의 목소리였다. 이곳에서 현역 장교 5명을 체포한다. 죄목은 살인 미수, 초병 살해 협박, 직권 남용, 군수품 횡령, 그리고 국가 반란죄다. 그는 기절한 오상철과 바닥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리고 있는 4명의 장교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래, 내가 지금 현장에 있다. 용의자들은 모두 확보되어 있다. 저항은 없을 거다. 김태준이 전화를 끊었다. 연병장에는 다시 한번 완벽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멀미서 희미하게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옥에 떨어진 죄인들을 데리러 오는 저승사의 발소리 같았다. 하늘을 찢는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는 점점 더 커져 마침내 연병장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굉음이 되었다. 땅이 울리고 먼지바람이 맹렬하게 휘몰아쳤다. 병사들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팔로 얼굴을 가렸다. 하늘에서 검은 점 3개가 순식간에 거대한 강철의 맹금류로 변해 연병장 상공에 떠올랐다. UH-60 블락호크, 육군 최정예 헌병 특수임무대의 상징이었다. 헬기의 옆문이 열리고 검은색 로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이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전투장비로 무장한 대원들이 능숙하게 로프를 타고 지상으로 하강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감정도 없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교한 살상 기계처럼 보였다. 대원들은 연병장에 발이 닿자마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한 팀은 연병장 외곽을 완벽하게 포위했고 다른 한 팀은 3명의 장군을 호위하듯 둘러쌌다. 그리고 나머지 대원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오상철과 오줌을 지린 채 넋이 나간 4명의 장교에게로 다가갔다. 그때까지 기절해 있던 오상철이 희미하게 신음하며 눈을 떴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부대원들이 아닌 총구를 자신에게 겨누고 있는 검은 복면의 특임대원들이었다. 그는 잠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다. 움직이지 마! 얼음처럼 차가운 명령과 함께 K1A 기관단총의 총구가 그의 이마에 박혔다. 오상철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특임대 지휘관이 김태준 중장에게 다가가 소리 하나 내지 않고 격려했다. 김태준은 그에게 고갯짓 한번 했을 뿐이다. 그것으로 모든 명령은 끝이었다. 전원 체포한다. 지휘관의 명령에 대원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그들은 오상철의 팔을 등 뒤로 꺾어 바닥에 쳐박았다. 우두둑 하는 뼈 어긋나는 소리가 들렸다. 오상철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박대위와 나머지 장교들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인형처럼 대원들에게 끌려갔다. 찰컥 철컥 5쌍의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소금은 그들의 군생활, 아니 그들의 인생에 내려진 사형선고처럼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그들이 헬기에 실려 하늘로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땅가서부터 지축을 울리는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온 것은 99 포병대대의 상급 부대인 포병 여단장의 1호 차량이었다. 차가 급정거하며 멈춰서기 무섭게 여단장 박진석 대령이 거의 굴러나오다시피 차에서 내렸다. 그의 전투복은 구겨져 있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는 연병장의 끔찍한 광경과 그 중심에 서 있는 3명의 장군을 보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거의 기다시피 3사람에게 달려왔다. 죄송합니다. 사령관님, 사단장님, 제가 부하교육을 잘못 시킨 죄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거의 땅에 머리를 박을 기세로 하리를 숙였다. 평소 부대 내에서 하늘 같은 권위를 자랑하던 여단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한 마리의 미물만이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김태주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유라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대답을 한 것은 김태혁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도 분노로 들끓고 있었다. 니놈 눈에는 이게 그냥 부하교육 잘못 시킨 문제로 보이나? 니놈이 여단장이야? 니놈 밑에서 이런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는데 몰랐다는 말을 하라는 건가? 아니면 알고도 눈 감아준 건가? 아니면 알고도 눈 감아준 건가? 박진석 대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몸만 부들부들 떨었다. 김태민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스산했다. 여단장, 자네 이름은 박진석 대령인가? 자네에 대한 조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거다. 자네가 정말 몰랐기를 바라지. 만약 자네가 이 일에 조금이라도 연관되어 있다면 자네는 저놈들보다 더 끔찍한 꼴을 보게 될 테니까. 그 말에 박진석 대령의 눈동자가 공포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날 이후 강유라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녀는 지옥 같던 99 포병대대를 떠나 국군 수도병원 1인 특실로 옮겨졌다. 하얀 벽, 갓 세탁한 시트에서 나는 깨끗한 냄새, 최첨단 의료 장비가 내는 조용한 작동음,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녀의 깁스도 새로 했고 최고의 군의관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그녀의 상태를 체크했다. 삼촌들은 매일같이 그녀를 찾아와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사다 주었다. 그것은 완벽한 보호였다. 하지만 동시에 완벽한 감옥의 시작이기도 했다. 새 장군의 조카인 여군소위, 부대 내 가혹 행위로 인해 새 장군이 직접 부대를 방문하여 관련자 전원 체포. 사건의 전말은 군 내부 통신망을 통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쉬쉬하며 돌던 소문은 헌병대의 대대적인 감사가 시작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다. 99 포병대대는 물론 상급 부대인 포병여단 그리고 군수사령부 라인까지 감사의 칼날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수많은 장교와 부사관들이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강유라, 그녀의 이름은 이제 전설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웅의 전설이 아니었다. 건드려서는 안 될 무소불위의 권력을 등에 업은 성역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녀가 병실복도를 휠체어를 타고 지날 때마다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시끄럽게 떠들던 간호장교들과 군의관들이 그녀를 보는 순간 입을 닫았다. 그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하얗게 질려 벽에 바싹 붙어 그녀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이 아닌 명백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의 휠체어가 지나가는 길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텅 비어버렸다. 소문은 그녀의 귓가에도 들려왔다. 그녀는 문틈으로 혹은 복도의 모퉁이에서 자신을 향해 속삭이는 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다. 저 사람이야, 그 소문의 주인공. 조용히 해,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무슨 공주님 행차 앞섰네. 저 사람 하나 때문에 지금 몇 명이 옷을 벗게 생겼는지 알아? 무서운 사람이야. 그냥 엮이지 않는 게 상책이야. 공주님, 여왕님, 성녀님, 그들이 그녀를 부르는 비밀스러운 별명이었다. 그 단어들에는 경외심과 함께 짙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비난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이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온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었다. 그녀의 병실은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진 성과 같았다. 모두가 그녀를 우러러보았지만 아무도 그 성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다. 부대 동기들에게서 걸려오던 전화도 뚝 끊겼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 문자를 보내던 그들도 그녀의 배경이 알려진 이후로는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녀와 연락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녀는 불의 원에서는 구출되었다. 하지만 그 대신 차갑고 투명한 유리의 성에 갇혀버렸다. 육체의 고통은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고립감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매일 밤 그녀는 악몽을 꾸었다. 불길에 휩싸이는 꿈, 오상철의 조롱 섞인 얼굴. 하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악몽이 시작되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끝없이 펼쳐진 하얀 복도를 휠체어를 타고 나아갔다. 복도 양옆으로는 수많은 동료 군인들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눈, 코, 입이 없었다. 그녀가 그들 앞을 지날 때마다 그들은 소리 없이 손가락질을 해댔다. 그 손가락질이 창이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식은 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다.
창밖은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다. 고요한 병실 안 그녀의 거친 숨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그녀는 무력하게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과연 구원일까?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지옥일까? 며칠 후 3명의 삼촌이 다시 병실을 찾았다. 그들의 손에는 유라가 좋아하는 떡볶이와 튀김이 들려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괴물을 치웠고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김태혁 소장이 언제나처럼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유라야, 이 외삼촌이 네가 제일 좋아하는 신당동 떡볶이 사왔다. 많이 먹고 빨리 기운 차려야지. 김태민 준장은 말없이 테이블 위에 음식을 세팅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다정함은 숨길 수 없었다. 김태준 중장은 병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몸은 좀 어떠냐? 군의관 말이 다음 주면 깁스 풀고 재활치료 시작해도 된다더구나. 그는 유라를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그놈들에 대한 조사는 모두 끝났다. 오상철을 포함한 5명은 군복을 벗는 것은 물론이고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거다. 여단장 박진석 대령도 직무유기와 지휘감독 소홀로 보직 해임됐고 아마 불명예 전역을 면치 못할 게다. 이제 다 끝났어 유라야. 더 이상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할 거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조카의 얼굴에서 기쁨과 감사를 기대했다. 하지만 유라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는 떡볶이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하얀 시트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병실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시끄럽던 김태영마저 입을 다물었다. 그는 유라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김태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그러냐 유라야. 어디 아픈 데 있어? 아니면 음식이 맛이 없어? 유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밤새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3명의 삼촌을, 자신을 지옥에서 구해준 3명의 영웅을, 그리고 자신을 새로운 지옥에 밀어넣은 3명의 보호자를 차례로 쳐다보았다. 마침내 그녀의 입이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종이처럼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삼촌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다. 삼촌들은 제게 왜 그러셨어요? 그 질문에 3사람은 당황했다. 김태준이 한 걸음 다가와 물었다. 유라라, 그게 무슨 말이니? 우리가 뭘 어쨌다는 거냐? 유라의 눈에서 기어코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 하얀 시트 위로 떨어져 작은 얼룩을 만들었다.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원망이 섞여 나왔다. 왜 오셨어요? 그날 그 부대에 왜 나타나셨냐고요? 김태혁이 황당하다는 듯 소리쳤다. 무슨 소리야 그게. 우리가 안 갔으면 넌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 개자식들이 너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잊었어? 잊지 않았어요. 유라가 김태혁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그날의 고통, 그 모욕감,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건 언젠가는 아물 수 있는 상처였어요. 제 다리가 부러졌지만 다시 붙을 수 있는 것처럼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더 많은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적셨다. 하지만 삼촌들이 제게 준 상처는 달라요. 이건 깁스를 할 수도 없고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아요. 평생 저를 따라다닐 주홍글씨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었다. 삼촌들은 저를 불의 원에서 구해주셨죠. 맞아요. 감사해요. 하지만 그 대신 저를 어디에 던져 넣으셨는지 아세요? 그녀는 창밖을 가리켰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병원 바깥이 아닌 그녀 자신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벽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이 유리 감옥이에요. 아무도 다가오지 못하는 투명한 성. 모두가 우러러보지만 동시에 손가락질하고 두려워하는 괴물이 사는 곳. 그게 바로 삼촌들이 저를 위해 만들어주신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녀의 절규에 3명의 장군은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이 정의라고 믿었다. 조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조카의 영혼에 더 깊은 상처를 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유라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저는 그냥 군인 강유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누구의 조카가 아니라 제 실력으로, 제 노력으로 동료들과 함께하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저는 평생 새 장군의 조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해요. 제가 어떤 공을 세워도 사람들은 역시 백이 좋아서라고 수군거릴 거고, 제가 작은 실수라도 하면 저러니 백만 믿는다고 비웃겠죠. 제 군 생활은 삼촌들이 그 부대에 나타나신 그날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울부짖었다.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시지. 차라리 그 불길 속에서 제가 스스로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지. 그랬다면 최소한 제게는 제 자신과 싸워 이길 기회라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삼촌들은 그 기회마저 빼앗아 가셨어요. 저를 구한 게 아니라 저를 영원한 패배자로 만드신 거라고요. 병실안은 유라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김태준, 김태혁, 김태민,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3명의 거인이었지만 그 순간 그들은 그저 상처받은 조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평범한 외삼촌일 뿐이었다. 그들은 조카의 몸에 난 상처는 보았지만 그녀의 자존심에 새겨진 더 깊은 상처는 보지 못했다. 그들은 괴물을 제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었지만 그들이 휘두른 정의의 칼이 조카의 미래마저 베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맏형 김태준이었다. 그는 조용히 유라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미안하다, 유라야. 그의 목소리가 깊게 잠겨 있었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어리석었다. 너를 지킨다는 생각에 정작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김태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불같던 그의 눈에 처음으로 깊은 후회와 슬픔이 어렸다. 그는 자신의 분노가 오히려 조카를 더 아프게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김태민은 조용히 병실을 나갔다. 그는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말없이 담배에 불을 붙였다. 금연구역이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다가와 제지하지 못했다. 하얀 연기가 그의 얼굴을 감쌌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는 언제나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통제해왔다. 하지만 이번 일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물질적인 위협은 제거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는 무력했다. 유라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그녀는 김태준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의 눈이었다. 그녀가 힘없이 속삭였다.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군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은 새 삼촌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들은 조카를 불길 속에서 구했지만 그녀의 꿈을 제로 만들어버렸다. 문제의 해결이 더 풀기 어려운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총과 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 강유라의 진정한 싸움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삼촌들이 돌아간 후 병실에는 다시 깊은 침묵만이 남았다. 유라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모두 말라버린 듯 했다. 그녀의 마음속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처럼 공허하고 황량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침대에 누워 혹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의 변화없는 풍경만을 바라보았다. 간호장교들이 가져다주는 식사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회복되고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그녀는 정말 군복을 벗고 세상의 구석으로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또다시 악몽을 꾸었다. 불의 원, 그리고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얼굴 없는 군인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그날 밤은 무언가 달랐다. 공포와 함께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분노였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오상철과 그 일당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을 유리 감옥에 가둔 세상의 편견에 대한 분노.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였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그녀의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내가 왜 군인이 되었지? 내가 무엇을 위해 그 힘든 사관학교 시절을 버텨냈지? 고작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그녀의 텅 비었던 눈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복수심과는 다른 감정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명예를, 군인으로서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되찾고 싶다는 처절한 외침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라는 간호장교에게 뜻밖의 요구를 했다.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 99 포병대대에 지난 3년간의 모든 행정자료를 열람하고 싶습니다. 훈련 기록, 장비관리 대장, 보급품 입출구 내역, 예산 집행보고서까지 전부 다요. 간호장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군사자료를, 그것도 일개 소위가, 그것도 병실에서 열람하겠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소위님, 그건 좀 절차가 복잡하고. 유라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처럼 힘이 없지 않았다. 차갑고 단단했다. 제 외삼촌 군수사령관님께 직접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마 곧 공식적인 협조 명령이 하달될 겁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촌들의 권력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것은 도망치기 위함이 아니었다. 싸우기 위함이었다. 군수사령관의 이름은 마법과도 같았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유라의 병실 옆에 비어있던 다른 병실 하나가 임시 사무실로 바뀌었다. 그곳에는 수십 개의 서류 상자가 배달되었고 군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는 노트북 한 대가 설치되었다. 유라는 그날부터 병실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밤낮을 잊은 채 산더미 같은 서류와 데이터 속에 파묻혔다. 처음에는 그저 막막했다. 의미 없는 숫자와 전문 용어들의 나열.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관학교 시절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분석 능력을 가진 생도였다. 그녀는 먼저 자신이 부대에서 직접 목격했던 이상한 일들을 기억의 조각에서 꺼내어 맞추기 시작했다. 첫 번째 조각, 한밤중에 부대를 드나들던 정체불명의 군용 트럭. 그녀는 수송대의 차량 운행 일지를 몇 날 며칠에 걸쳐 샅샅이 뒤졌다. 공식적인 기록상 야간에 부대 밖으로 나간 트럭은 단 한 대도 없었다. 그것은 명백한 유령 트럭이었다. 그렇다면 그 트럭은 어디서 왔고 무엇을 싣고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두 번째 조각, 터무니없이 잦았던 장비 고장 보고. 그녀는 장비관리 대장을 분석했다. 특히 자주포와 같은 고가의 핵심 장비들의 정비 기록은 기이할 정도였다. 멀쩡하던 부품이 갑자기 마모 한 개 초과로 폐기 처분되고 신품으로 교체되었다는 보고가 반복적으로 올라와 있었다. 하지만 교체된 신품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이유로 다시 폐기되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새 부품을 빼돌리고 낡은 부품으로 바꿔치기라도 하는 것처럼. 세 번째 조각, 형편없었던 병사들의 부식. 보급품 입출구 내역서상으로는 99 포병대대는 정량을 초과하는 최고급 부식을 공급받고 있었다. 신선한 육류와 채소, 과일들이 매일같이 부대로 들어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유라가 직접 먹었던 그리고 병사들이 먹었던 똥국은 그 기록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렇다면 그 많던 식자재들은 모두 어디로 증발해버린 것일까? 네 번째 조각, 오상철의 비호를 받던 여단장 박진석 대령. 박진석 대령은 상급부대 지휘반임에도 불구하고 오상철의 만행을 눈감아주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정기적인 부대 감사 때마다 그는 늘 99 포병대대에 최고점을 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지휘감독 소홀이 아니었다. 그는 공범이었다. 하지만 대령이 고작 중령의 비리를 덮어주기 위해 자신의 군 생활을 걸었다? 말이 되지 않았다. 박진석 대령 역시 이 거대한 범죄의 하수인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았다. 유라는 노트북 화면에 모든 조각들을 연결하는 마인드맵을 그리기 시작했다. 유령 트럭, 유령 부품, 유령 식자재, 그리고 허수아비 여단장. 그녀는 깨달았다. 오상철이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던 진짜 이유를. 그것은 단순한 여성 혐오나 권력욕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를 통해 내부 고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자신들의 거대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병사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
그저 자신들의 왕국을 유지하기 위한 소모품 혹은 잠재적인 위협으로만 여겼을 뿐이다. 그리고 이 모든 범죄의 규모는 한 개 대대나 여단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야간에 군용 트럭이 자유롭게 검문소를 통과하고 수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비 부품을 마음대로 빼돌리고 그 모든 회계 장부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곳의 비호가 반드시 필요했다. 박진석 대령보다 더 높은 곳. 유라의 손가락이 노트북 자판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군수품 횡령과 관련된 사건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작은 규모의 비리였고 관련자들은 모두 처벌을 받은 것으로 종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사건 보고서들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아주 작은 하지만 의미심장한 패턴 하나가 들어왔다. 최근 몇 년간 적발된 군수비리 사건들 중 유독 몇몇 사건의 관련자들이 이상한 정도로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기록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이 일어난 부대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었다. 그 부대들은 모두 하나의 상급 부대에 속해 있었다. 군수지원사령부, 대한민국 육군의 모든 군수물자 보급과 지원을 총괄하는 곳. 바로 그녀의 첫째 외삼촌 김태준 중장이 사령관으로 있는 곳의 예하부대였다. 하지만 김태준 중장이 부임한 것은 불과 6개월 전이었다. 문제의 사건들은 모두 그의 전임자 시절에 일어난 일들이었다. 유라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발견한 것 같았다. 오상철은 그저 빙산의 가장 끝에 붙어 있는 작은 얼음 조각에 불과했다. 진짜 몸통은 깊은 물속에 아주 거대한 모습으로 숨어 있었다. 그렇다면 그 몸통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녀는 군수지원사령부의 조직도를 화면에 띄웠다. 수많은 이름과 얼굴들. 그녀는 전임 사령관 시절 주요 보직에 있었던 인물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훑어내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이 한 사람의 이름 위에서 멈췄다. 준장 최동규. 현 군수지원사령부 참모장이자 전임 사령관 시절 군수계획처장이었던 인물. 그의 공식적인 이력은 완벽했다. 그는 유능하고 청렴한 군인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유라가 찾아낸 비공식 정보망스크의 평판은 전혀 달랐다. 그는 교활하고 야망이 크며 자신만의 파벌을 만들어 군 내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고향이 오상철 중령과 같았다. 두 사람은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유라의 등 뒤로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군납비리가 아니었다. 군의 근간을 좀먹는 거대한 암덩어리였다. 최동규 준장이 정점에 서서 박진석 대령 같은 중간 관리책들을 두고 오상철 같은 행동대장들을 이용해 전국 각지의 부대에서 조직적으로 국방 예산을 빼돌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벽에 부딪혔다. 이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것은 그녀가 모은 정황 증거일 뿐 최동규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다. 그리고 상대는 현역 장군이었다. 그녀가 섣불리 이 사실에 폭로한다면 오히려 장군들의 조카라는 빽을 믿고 상관을 무고하는 정신나간 여군 장교로 몰려 매장당할 것이 뻔했다. 삼촌들에게 알려야 할까?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것은 온전히 그녀 자신의 싸움이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삼촌들의 그림자 뒤에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군인 강유라로서 이 썩어 빠진 뿌리를 자신의 손으로 뽑아내고 싶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았다. 그리고는 휠체어 옆에 세워져 있던 목발을 집어들었다. 아직 다 낫지 않은 다리에 체중을 실자 욱신거리는 고통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고통은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목발을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임시 사무실이 된 병실문을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불안정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는 유리 감옥의 문을 자신의 힘으로 열고 나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강유라는 군복을 입었다. 아직 다리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어야 했지만 그녀는 며칠 동안 입었던 환자복을 벗어던졌다. 빳빳하게 다림질된 전투복이 다시 그녀의 몸을 감쌌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새 장군의 조카도 유리 감옥의 공주도 없었다. 오직 대한민국 육군 소위 강유라만이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밤새 정리한 자료들을 하나의 USB와 서류 뭉치로 만들었다. 그리고는 병실을 나섰다. 복도에서 그녀를 마주친 간호장교들과 군의관들은 여전히 이전처럼 슬금슬금 그녀를 피했다. 하지만 유라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명확했다. 그녀는 삼촌들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이것은 다시 그들의 싸움이 되어버릴 터였다. 이것은 온전히 그녀 자신의 싸움이어야만 했다. 그녀는 병원을 나와 군용 택시를 불렀다. 그녀가 운전병에게 말한 목적지는 삼촌들의 집무실이 아니었다. 제7보병사단 사령부로 가주십시오. 7사단, 그녀의 원래 소속 부대이자 99포병대대의 상급부대, 그리고 그곳에는 육군 내에서 가장 강직하고 청렴하기로 소문난 지휘관이 있었다. 그 어떤 파벌에도 속하지 않고 오직 실력과 원칙만으로 그 자리에 오른 사람, 사단장 이진우 소장이었다. 유라는 도박을 하는 것이었다. 이진우 소장이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거나 혹은 이 거대한 사건에 휘말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그녀를 외면한다면 모든 것은 끝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믿었다. 진정한 군인이라면 자신의 부대가 뿌리부터 썩어가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사단장실 앞 복도는 숨막힐 정도로 조용했다. 목발이 대리석 바닥을 짚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렸다. 사단장실 문 앞을 지키고 있던 부관이 목발을 짚은 유라를 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누구십니까? 유라가 허리를 펴고 가장 군인다운 목소리로 말했다. 99포병대대 소속 강유라 소위입니다. 사단장님께 긴급히 보고드릴 사항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강유라라는 이름에 부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 역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곤란하다는 듯 말했다. 사단장님께서는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정식 절차를 통해 면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그것은 정중한 거절이었다. 요라는 예상했다는 듯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군대의 심장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보고하는 데에도 정식 절차가 필요합니까? 이 보고를 1분만 늦게 들으시면 사단장님 께서는 평생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엄청난 확신과 결기에 부관은 자신도 모르게 압도당했다. 그는 잠시 안절부절 못하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사단장실의 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잠시 후 안에서 들어와 하는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관이 안으로 들어가 무언가 보고하고 곧 다시 나왔다. 그는 유라를 향해 고개짓을 했다. 들어가시랍니다. 유라는 심호흡을 한 번 했다. 그리고는 목발을 짚고 자신의 운명이 걸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사단장실은 넓고 엄숙했다. 한쪽 벽에는 거대한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 다른 쪽 벽에는 7사단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신들이 걸려 있었다. 거대한 집무용 책상 뒤에 사단장 이진우 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을 가진 누가 보아도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유라를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오상철의 것처럼 더럽거나 비열하지 않았다. 그는 유라의 계급장과 이름표 그리고 그녀의 눈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선입견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의 부하 장교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유라가 책상 앞에 서서 목발을 옆에 세우고 불편한 다리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해 경례를 붙였다. 충성, 소위 강유라 사단장님께 보고드립니다. 이진우 소장은 경례를 받은 후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앉아라, 다리가 불편할 텐데. 유라는 그의 말을 따르지 않고 꼿꼿이 선 채로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서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환자가 아닌 임무를 수행 중인 군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었다. 이진우 소장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그는 두 손을 책상 위에서 깍지 낀 채 유라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강유라 소위, 자네에 대한 이야기는 익히 들었네. 몸은 괜찮은 건가?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무 수행에는 지장 없습니다. 그래, 내 부하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 사단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지휘 책임은 나에게도 있으니까. 그의 말에는 어떤 가식도 없었다. 진심 어린 사과였다. 그런데 그 일은 이미 헌병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나에게 따로 긴급히 보고할 일이란 뭔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유라는 자신이 준비한 서류 뭉치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USB도 함께. 사단장님, 제가 오늘 드릴 보고는 오상철 중령의 가혹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군의 심장부를 좀먹고 있는 거대한 부패 커넥션입니다. 이진우 소장의 표정에 처음으로 변화가 생겼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유라는 숨을 한번 골랐다. 그리고는 지난 며칠간 자신이 목숨을 걸고 파헤친 진실들을 하나하나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지도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지도 않았다. 오직 냉철한 이성과 날카로운 논리 그리고 명확한 데이터만을 근거로 보고했다. 첫째, 구구포병대대에서는 지난 수년간 유령 군용 트럭을 이용한 군수품 불법 반출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그 증거 자료입니다. 공식 운행 일지와 야간 위병소 근무자들의 비공식 증언, 그리고 사라진 물품들의 목록입니다. 그녀는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둘째, 고가의 포병 장비 부품들이 허위 보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빼돌려졌습니다. 이것은 정비대장 조작의 증거와 폐기 처분되었다는 부품들이 외부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정황 증거입니다. 셋째,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식 또한 중간에서 대량으로 착복되었습니다. 공식 보급 내역과 실제 배식 사진, 그리고 병사들의 영양 상태 보고서를 비교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녀의 보고는 막힘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수백 번이나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것처럼 모든 데이터를 완벽하게 꿰고 있었다. 이진호 소장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보고를 듣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다. 그는 유라가 내미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의 눈빛이 분노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유라가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보고했다. 그리고 이 모든 범죄의 정점에는 오상철 중령이나 박진석 대령이 아닌 더 상위의 인물이 있습니다. 저는 군수지원사령부의 최동교 준장을 그 배후로 지목합니다. 여기 그가 과거 군수계획처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그와 관련된 부대들에서 어떻게 비리 사건들이 은폐되고 축소되었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와 오상철 중령의 개인적인 연결고리에 대한 증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가 끝났다. 사단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진우 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눈을 감고 유라가 보고한 내용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듯했다. 유라는 초조하게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만약 그가 여기서 발을 뺀다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이진우 소장이 눈을 떴다. 그는 유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굳은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그가 입을 열었다. 강소희, 네, 사단장님. 자네는 왜 이 사실을 자네 외삼촌들에게 먼저 보고하지 않았나? 군수사령관이나 특수전 사령관에게 직접 보고했다면 이 일은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처리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은 그녀의 진심을 시험하는 마지막 질문이었다. 유라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그녀의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사단장님, 저는 오늘 새 장군의 조카로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부러진 다리로 간신히 버티고 선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가리켰다. 저는 사단장님의 지휘를 받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 강유라 소위로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제 부대가 그리고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이 군대가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이진우 소장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한 명의 진짜 군인이 또 다른 한 명의 진짜 군인을 알아보았을 때 짓는 미소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유라의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그녀의 경례에 정중하게 답례를 했다. 보고 잘 받았다, 강소희. 그가 말했다. 자네는 내 부하일 뿐만 아니라 이 군의 자랑이다.
오늘부터 이 사건은 사단장인 내가 직접 맡는다. 자네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그는 즉시 수화기를 들었다. 감찰부장 연격에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해. 아니, 내가 직접 가지. 그리고 법무실장도 함께 대기시켜. 이것이 두 번째 사이다의 순간이었다. 거대한 권력의 힘이 아닌 한 평범한 군인의 용기와 더 크고 올바른 힘을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 강유라는 마침내 자신의 힘으로 유리 감옥을 깨고 군인으로서 다시 일어선 것이다. 이진우 소장의 집무실에서 나온 강유라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목발에 의지한 다리는 욱신거렸지만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진실을 믿어주는, 그리고 함께 싸워줄 동지를 얻었다. 그날 이후 거대한 톱니바퀴다 소리 없이, 하지만 무섭도록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진우 소장은 약속을 지켰다. 그는 즉시 사단 내에서 가장 신임 많은 감찰, 헌병, 법무장교들로 구성된 비공식 특별조사팀을 꾸렸다. 팀의 존재는 극비에 붙여졌다. 그들은 유라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거대한 부패 커넥션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이진우 소장은 유라를 팀의 핵심 자문 역할로 합류시켰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보호해야 할 피해자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사건의 실체를 가장 잘 아는 유능한 장교로 인정하고 존중했다. 유라는 국군수도병원 특실이 아닌 7사단 사령부 내의 작은 사무실로 거처를 옮겼다. 그녀는 그곳에서 밤낮으로 조사팀과 함께 증거들을 분석하고 수사 방향을 제시했다. 유리 감옥은 완전히 부서졌다. 그녀는 다시 전장이 된 사무실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며칠 후 이진우 소장이 유라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했다. 그는 유라에게 차 한 잔을 권하며 입을 열었다. 강소희, 자네가 옳았어.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야. 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암덩어리다. 조사팀은 유라가 제시한 증거들을 역추적하여 최동규 준장이 이 모든 일의 배후라는 사실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오상철이 빼돌린 군수품이 흘러들어간 암시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수십 개의 차명 계좌를 거친 돈 세탁의 끝에는 최동규 준장의 아내와 천안 명의로 된 유령 회사가 있었다. 또한 그들은 폐기 처분되었다는 고가의 장비 부품들이 해외의 무기상에게 밀수출된 정황도 포착했다. 그 거래를 주도한 민간 브로커의 배후에도 역시 최동규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하지만 문제가 있네. 이진우 소장이 말을 이었다. 상대는 현역 장군이야. 명확한 물증 없이는 우리가 그를 건드릴 수 없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네. 그의 군내 파벌 세력도 만만치 않아.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수사가 외부로 새어나가고 그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게 될 거야. 그는 잠시 유라의 눈치를 살폈다. 그래서 자네 삼촌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네. 특히 정보와 특수작전에 능한 막내 외삼촌 김태민 준장의 힘을 빌릴 수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텐데. 그것은 유라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었다. 하지만 이제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명예회복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군 전체의 명운이 걸린 싸움이었다. 그녀는 더 큰 정의를 위해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기로 했다.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세 형제는 긴급히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장소는 김태민 준장의 안전가옥, 외부에는 평범한 가정집으로 위장된 최첨단 정보벙커였다. 그곳에서 그들은 유라와 이진우 소장으로부터 모든 진실을 전해들었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조카가 스스로 이 위험한 일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에 놀랐던 그들이지만 유라가 냉철하게 사건의 전말을 브리핑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표정은 점차 바뀌어갔다. 놀라움은 대견함으로, 걱정은 신뢰로 변해갔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더 이상 지켜져야 할 연약한 조카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날카롭고 용맹한 한 명의 동료 장교를 보고 있었다. 브리핑이 끝나자 김태혁 소장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이런 썩어 빠진 놈들! 최동규 그 인간! 내가 언젠가 저럴 줄 알았어! 당장 쳐들어가서 그놈 목을 비틀어버려야 합니다. 김태준 중장이 그런 동생을 제지하며 이진우 소장에게 말했다. 이 장군, 그동안 혼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일은 이제 저희 형제가 맡겠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의 일이 되었습니다. 가장 조용했던 김태민 준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최동규가 직접 거래하는 현장을 덮치거나 혹은 그의 비밀 장부가 있는 곳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는 유라를 돌아보았다. 유라야, 네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동규는 매우 신중하고 교활한 인물이다. 자신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지. 그렇다면 모든 거래 기록과 자금 내역을 담은 비장의 카드를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만 손에 넣으면 게임은 끝난다. 그날 이후 4명의 장군과 1명의 소위가 참여하는 군 역사상 가장 거대한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다. 김태민의 정보팀은 최동규의 모든 것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의 통신은 24시간 감청되었고 그의 모든 움직임은 위성과 드론 그리고 인간 정보원을 통해 실시간으로 추적되었다. 김태준의 군수사령부는 최동규 라인에 있던 인물들을 다른 보직으로 발령내는 방식으로 그의 손발을 하나씩 잘라내기 시작했다. 동시에 최동규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거짓 정보를 흘려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김태혁과 이진우는 자신들의 부대를 이용해 최동규의 자금줄 역할을 하던 부대들을 군수품 재고를 불시에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그의 돈줄을 막아버렸다. 최동규는 서서히 조여오는 포위망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압박감. 계획대로 진행되던 사업들이 계속해서 틀어지고 믿었던 부하들이 하나둘씩 자신을 떠나갔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거대한 뱀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듯한 섬뜩한 공포에 휩싸였다. 그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것은 감옥에 있던 박진석 대령이었다. 김태민은 박진석이 가장 아끼는 그의 아들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박진석에게 선택지를 주었다. 이대로 최동규와 함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군대의 불명예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자백하고 아들의 미래라도 지킬 것인가?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박진석은 마침내 무너졌다. 그는 헌병대 조사실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최동규의 범죄 사실과 그의 비밀 장소까지. 비밀 장부는 최동규가 사용하는 골프장의 개인 라커룸, 그중에서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평범한 골프 가방 밑바닥에 숨겨져 있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 육군 참모총장의 최종 승인이 떨어졌다. 다음 날 새벽 헌병 특수임무대가 최동규의 자택을 급습하여 그를 체포하기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최동규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음흉한 뱀이었다. 그는 군대 내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박진석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눈치챘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수사망이 거의 완성되었다는 것도 감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체포 명령이 떨어지기 몇 시간 전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가장 가벼운 짐만 챙겨서 공항으로 가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자신은 비밀리에 뒤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있는 개인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다이아몬드와 무기명 채권 그리고 여러 개의 위조 여권이 들어있었다. 그는 이것들을 가방에 쓸어 담았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보험이었다. 그는 평소 자신과 거래하던 무기 밀매상에게 연락했다. 그는 거액의 돈을 줄 테니 오늘 밤 당장 자신을 태우고 한국을 떠날 수 있는 개인 비행기를 준비해달라고 요구했다. 목적지는 남미의 작은 독재국가, 대한민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곳이었다. 모든 것이 손실없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운전병에게 평소와 다른 길로 가라고 지시했다. 군 부대를 빠져나와 그는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운전병을 내리게 했다. 그리고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약속 장소인 경기도 외곽의 작은 개인 활주로로 차를 몰았다.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어리석은 놈들, 이 최동규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줄 알았나?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내 집 문을 부술 때쯤 나는 이미 남쪽 나라의 해변에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을 거다. 그는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경쾌한 음악이 차 안에 울려 퍼졌다. 그는 곧 다가올 자유를 만끽했다. 활주로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작은 제트기 한 대가 이륙 준비를 마친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가 활주로 입구로 차를 몰아들어서는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동물인가 싶었다. 하지만 차가 가까워지자 그것이 사람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동규는 짜증스럽게 경적을 울렸다. 하지만 그 형체는 비켜서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길을 막아선 채 이쪽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끼익! 최동규는 차를 급정거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 형체를 정면으로 비췄다. 그곳에는 한 명의 여군 장교가 서 있었다. 깁스는 풀었지만 여전히 약간 다리를 저는 모습. 하지만 그 어떤 장군보다도 당당하고 굳건한 자세, 강유라였다. 최동규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어떻게, 그녀가 어떻게 이곳에? 그 순간 그의 차 양옆과 뒤쪽에서 어둠을 뚫고 수십 개의 눈부신 헤드라이트가 동시에 켜졌다. 수십 대의 군용 차량이 그의 차를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었다. 모든 퇴로가 차단되었다. 그것은 완벽한 함정이었다. 최동규는 자신이 사냥꾼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냥감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차 안의 경쾌한 라디오 소리가 갑자기 지옥의 장송곡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고 그 빛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강유라의 전주복을 하얗게 비쳤다. 그녀의 그림자는 등 뒤로 길게 마치 거인처럼 늘어져 있었다. 최동규의 뇌가 잠시 정지했다. 공포가 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어떻게 저 계집이 여기에 있는 거지? 이 장소는 아무도 모를 터였다. 그의 완벽한 탈출 계획에 이런 변수는 없었다. 그가 잠시 망설이는 사이 유라가 차가운 목소리로 어둠을 갈랐다. 어디 그리 급하게 가십니까, 준장님? 그 목소리는 더 이상 피해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끝내러 온 심판자의 목소리였다. 최동규의 이성이 마침내 돌아왔다. 공포는 순식간에 극단적인 분노로 바뀌었다. 저 계집애, 모든 것을 망쳐버린 저 어린 암여우 같은 년.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진 이유가 오직 저 여자 하나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차문을 거칠게 열고 밖으로 나왔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온몸은 그 자체로 치명적인 무기였다. 최동규는 군내에서도 알아주는 특공무술 유단자였다. 그는 수많은 장교들을 맨손으로 때려눕힌 전적이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힘으로 돌파하기로 결심했다. 저 계집애 하나만 처리하면 저 비행기를 타고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의 눈이 살기로 번뜩였다. 네 년이 감히 내 앞길을 막아. 네가 네 외삼촌들 빽만 믿고 까부는 모양인데 오늘 내가 군대가 어떤 곳인지 네 뼈저리게 가르쳐주마. 그는 말과 동시에 땅을 박차고 유라에게 달려들었다. 거대한 멧돼지처럼 저돌적인 돌진이었다. 하지만 유라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달려드는 최동규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사관학교 시절 밤낮으로 연마했던 전투기술, 수백, 수천 번 반복했던 대련의 기억이 그녀의 온몸을 지배했다. 최동규의 육중한 주먹이 그녀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섬뜩했다. 유라는 상체를 살짝 비트는 것만으로 그의 주먹을 피했다. 동시에 그녀는 그의 팔을 잡아챘다. 그리고는 그의 힘을 역이용하여 그대로 업어치기를 시도했다. 크! 최동규는 노련했다. 그는 공중에서 몸의 균형을 잡아 땅에 떨어지면서도 충격을 최소화했다. 그는 짐승처럼 낮은 자세를 취하며 다시 유라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서려 있었다. 저 계집 보통이 아니다. 제법이구나. 하지만 그걸로는 어림없다. 두 사람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활주로의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두 군인의 그림자가 엉키고 부딪혔다. 퍽, 퍽, 주먹과 주먹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쉑, 쉑, 발차기가 허공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최동규의 공격은 묵직하고 파괴적이었다. 그의 주먹 하나하나는 망치와도 같았다. 반면 유라의 움직임은 간결하고 효율적이었다. 그녀는 물처럼 부드럽게 그의 공격을 흘려보내고 칼날처럼 날카롭게 그의 급소를 노렸다. 최동규가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다. 유라는 팔을 교차하여 간신히 막아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팔 전체에 충격이 전해졌다.
뼈가 울리는 고통. 하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그녀의 발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최동규의 옆구리를 쳤다. 크헉! 최동규가 짧은 신음을 내뱉으며 뒤로 물러섰다. 그는 자신의 옆구리를 움켜쥐었다. 분노가 그의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그는 장군이었다. 그런데 일개 소위 계집에게 유효타를 허용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죽여주마! 그의 공격이 더욱 거칠어졌다. 그는 더 이상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 오직 본능적인 폭력만이 그를 지배했다. 그는 유라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고 그녀의 눈을 찌르려 했다. 비겁하고 더러운 공격이었다. 유라는 침착하게 그의 공격을 막아내며 조금씩 뒤로 물러섰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에게 불리해지고 있었다. 체력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다리에서 다시 통증이 느껴졌다. 그녀의 숨이 점점 가빠오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최동규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승리를 직감하고 더욱 거세게 유라를 몰아붙였다. 마침내 그의 주먹이 유라의 복부를 강타했다. 유라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녀의 몸이 순간 앞으로 고꾸라졌다. 최동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녀의 어깨를 잡아 그대로 바닥에 예리꽂았다. 쿵! 유라의 등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혔다. 머리가 울리고 눈앞이 잠시 아득해졌다. 최동규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위로 올라탔다. 그는 유라의 목을 향해 손을 뻗었다. 끝이다, 이년아. 유라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그를 노려보았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짝, 짝, 짝. 그것은 조롱하는 듯한 아주 여유로운 박수 소리였다. 최동규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방향을 보았다. 활주로를 포위하고 있던 수십 대의 차량 헤드라이트가 일제히 꺼졌다. 그리고 그 대신 활주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거대한 조명탑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어두웠던 활주로는 대낮처럼 밝아졌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3명의 남자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중장 김태준, 소장 김태혁, 준장 김태민. 그들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처럼 천천히 그리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최동규와 유라를 중심으로 거대한 원을 그리며 모든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최동규의 얼굴이 절망으로 하얗게 질렸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김태혁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그는 달려들지 않았다. 최동규, 네 놈이 감히 내 조카 몸에 손을 대. 최동규가 유라의 목을 잡은 채 발악하듯 소리쳤다. 오지마! 더 이상 다가오면 인연 목을 부러뜨려 버릴 거다. 하지만 그의 협박에 웃음을 터뜨린 것은 뜻밖에도 맏형 김태준이었다. 그는 최동규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단단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우리가 끼어들까봐 걱정하는 모양인데 착각하지 마라. 그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유라를 향해 그리고 동시에 최동규를 향해 선언했다. 이건 공정한 1대1 대결이다. 우리는 절대 끼어들지 않을 거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조카 강유라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었다. 너는 더 이상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니다. 너는 저런 쓰레기를 네 손으로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강하고 자랑스러운 군인이다. 우리는 그저 네가 승리하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다. 그 말은 바닥에 쓰러져 있던 유라의 심장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지폈다. 삼촌들의 목소리, 그것은 그녀를 유리 감옥에 가두었던 과잉 보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녀의 힘을 온전히 믿어주는 든든한 응원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눈에 다시 총기가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는 최동규의 발을 노려보았다. 끝난 건 내가 아니라 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끌어모았다.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최동규의 팔목에 있는 급소를 정확하게 찔렀다. 동시에 그녀는 무릎을 굽혀 그의 명치를 강하게 걷어찼다. 크악! 최동규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그가 고통으로 몸을 수그리는 순간 유라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그의 목을 다리로 감아 그대로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암바기술이었다. 끄악! 최동규의 팔이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였다. 그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는 저항하려 했지만 유라는 조금도 힘을 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고통, 동료들의 고통, 그리고 썩어 빠진 군을 향한 모든 분노를 담아 그의 팔을 더욱 강하게 압박했다. 우두둑. 마침내 그의 팔 관절이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가 활주로에 울려 퍼졌다. 최동규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유라는 기절한 그의 위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다친 다리는 감각이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섰다. 자신의 두 발로 당당하게. 그녀는 허리춤에서 차가운 금속 수갑을 꺼냈다. 그리고는 기절한 최동규의 등 뒤로 부러지지 않은 남은 한쪽 팔과 부러진 팔을 함께 모아 찰컥 소리가 나도록 수갑을 채웠다. 정의가 집행되는 소리였다. 몇 달 후, 대한민국 육군은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변해 있었다. 최동규 준장을 정점으로 한 거대한 부패 커넥션은 뿌리까지 뽑혔다. 관련자 수십 명이 군복을 벗고 차가운 감옥에 갇혔다. 군은 아팠지만 썩은 살을 도려냄으로써 다시 건강해질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그 태풍의 중심에 있었던 강유라 소위는 영웅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군의 부패를 파헤친 용기와 지성을 인정받아 화랑 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그리고 소위에서 중위로 1계급 특별 진급했다. 육군본부에서는 그녀에게 핵심 요직을 제안했다. 모두가 그녀의 앞날은 탄탄대로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빼는 선택을 했다. 저는 제 원래 부대 99 포병대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녀의 결정에 모두가 놀랐다. 지옥과도 같았던 곳, 끔찍한 상처가 남은 그곳으로 왜 다시 돌아가려 하는가? 유라가 웃으며 말했다. 불사조 부대는 제 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저 역시 그곳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제 동료들과 함께 그곳을 대한민국 최고의 부대로 만들고 싶습니다. 다시 몇 달이 흘렀다. 과거에 어둡고 음침했던 99 포병대대의 연병장은 이제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과 장교들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부대를 이끌었고 병사들의 얼굴에는 웃음과 자신감이 넘쳤다. 연병장 한가운데서 새로 전입 온 신임 장교와 부사관들을 교육하는 지휘관이 있었다. 그 중에는 남자도 여자도 있었다. 포병의 핵심은 정확성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료에 대한 신뢰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한 팀이다. 알겠나? 우렁찬 목소리로 외치는 사람은 이제는 모두에게 존경받는 지휘관이 된 강유라 중위였다. 그녀는 더 이상 목발을 짚지 않았다. 약간 저는 흔적은 남았지만 그 걸음걸이는 그 누구보다도 당당했다. 연병장 멀리 보이는 언덕 위에서 3명의 남자가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김태준, 김태혁, 김태민. 그들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김태혁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이제 정말 다 컸군. 저 녀석이 이제 우리보다 더 든든합니다. 김태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유라는 우리를 구한 거야. 우리가 유라를 구한 게 아니라. 세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부신 아침 햇살 아래 자신의 힘으로 우뚝 선 조카의 모습을, 자신들의 가장 큰 자랑을 조용히 눈에 담을 뿐이었다. 강유라는 마침내 거대한 날개를 가진 진정한 불사조가 되어 날아오르고 있었다. 강유라 중위의 여정은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의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3번의 사이다 순간, 연병장에서의 통쾌한 반격, 사단장 앞에서의 당당한 보고, 그리고 마지막 활주로에서의 결투.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가장 큰 희열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